민지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세요? 이제 니들네 돌보는 건 그만하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돈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 더 챙겨드릴게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무슨 이 집 시모 마냥 알고 있나 본데 내가 서러워서 못해 먹겠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와 나은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엄마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엄마도 사람이야.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고 너희를 위해 희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어. 김 씨는 손녀를 조용히 안아주고 마지막 결심을 굳히며 집을 나섰습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김순자 씨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조용한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평생을 함께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김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성공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며 남편이 없어진 뒤에도 오직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지는 5년 전 직장 동료였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민지와 사위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34평 아파트로 신혼집을 꾸렸고 김 씨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날 김 씨는 딸 민지에게서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에서 병원까지 가는 내내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 때마다 기쁨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딸이 입원한 산후조리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민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엄마, 아기 무사히 태어났어요. 김 씨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기는 어디 있니? 곧 간호사가 작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그녀의 팔에 얹어주자 김 씨는 숨을 고르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구나. 아기의 뽀얀 피부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그리고 작은 손이 그녀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우리 아가. 아기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김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좋으세요? 내 딸이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줬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겠니? 김 씨는 딸 민지가 손녀와 함께 퇴원하던 날 직접 준비한 옷과 이불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민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김 씨는 직접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딸에게 건넸고 손녀의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며 돌봤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 딸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은이는 정말 순해 울지도 않고. 이런 애는 10명이라도 키우겠어.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한시도 혼자 못 있었어. 6개월 후 민지는 출산 휴가가 끝나며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회사에 다시 나가야 해서 하은이를 이모님께 맡기려고 해요. 그래, 회사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겠지. 하은이도 이모님과 잘 지낼 거야. 그렇게 손녀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아기 돌봄 이모님에게 맡겨졌고 민지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그래, 오너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와서 이야기할게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으며 무슨 일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무렵 민지는 손녀 나은이를 안고 순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에는 걱정이 어린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딸을 보며 다급히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회사 일이 힘든 거냐? 민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아니라 나은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 돌봄 이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모님이 뭘 잘못하셨는데? 엄마, 나은이가 알러지가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절대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모님이 까먹으신 건지 한번 먹이셨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응급실에 갈 뻔했거든요. 뭐라고? 응급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요, 제가 몇 번이나 아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없을 때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은이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까딱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고기는 잘게 썰어서 주라고 했는데 이모님은 자꾸 씹어서 주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없는 사이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바꾼다고 바꿔도 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하고. 마음고생이 정말 심해요, 엄마. 민지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엄마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냐? 네, 혹시 우리 나은이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 2년 정도만요. 2년 동안이나? 민지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이를 본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 알아요, 엄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란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마음을 못 놓겠어요. 민지야,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알겠어요,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순자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 나은이를 봐주기로 했다. 2년 동안만 봐주는 거다. 그 이상은 어렵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신경 쓸게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시는 집이 여기서 너무 멀잖아요. 나은이를 돌보시려면 이동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민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구나. 저희가 어머니 근처에 괜찮은 월세를 알아볼게요. 월세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사위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드릴게요. 결국 순자는 딸과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와 사위는 순자를 위해 아파트 근처의 작은 월세집을 알아봤고 순자는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이 좀 작긴 하지만 편하게 지내시기엔 나쁘지 않죠? 가전제품이랑 필요한 물건은 다 준비했으니까 부족한 건 말씀하세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은이 봐주러 왔는데 집이 뭐가 중요하겠니? 이사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민지의 집으로 가 나은이를 돌보는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출근하면 순자는 나은이의 식사를 챙기고 놀아주며 낮잠도 재웠습니다. 나은이의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한 거실은 순자와 나은이의 하루 일과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래, 우리 나은이 또 뭘 하고 싶니? 나은이의 에너지는 끊임없었고 순자는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 위해 하루 종일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딸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민지와 사위는 매달 잊지 않고 용돈 200만 원을 보내주었고 덕분에 순자는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순자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순자 씨에게 장난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은이 장난감이 요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게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사다 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드릴게요. 사위도 사소한 일까지 순자 씨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나은이는 꼭 8시 전에 재워주세요. 요즘 밤에 잠들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이번 주는 주말에도 부탁드릴게요.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과 사위의 스케줄을 맞추느라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손녀의 하루 일과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와 세탁까지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손녀 나은이를 돌보며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겨우 자리를 잡고 소파에 앉았는데 민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다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냉장고에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 애 밥도 못 먹이겠어요. 엄마가 좀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가 먹을게요. 나은이도 엄마가 해준 반찬 잘 먹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좀 몸이 안 좋다. 허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서 나은이를 돌보는 것도 버거워진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신데 조금만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반찬 만드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요? 엄마도 이젠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아. 엄마, 그런 얘기할 시간 있으면 반찬이나 좀 만들어 주시지 그러세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듯했습니다. 김 씨의 희생은 점차 딸과 사위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체력과 건강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지만 민지와 사위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 김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이 잦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순자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깨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허리가 자꾸 아프고 팔도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 아이를 계속 돌보느라 힘이 붙였나 봅니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셨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속 몸을 쓰는 건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시는 것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쉬는 게 필요하십니다. 쉬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돌보지 않으면 딸이 너무 힘들어 할 텐데요. 물론 가족을 돕는 건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가족도 평안한 법이잖아요.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나은이를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인가 보다. 이제는 민지와 사위에게 그만 나은이를 돌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김 씨는 곧장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딸 민지가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전화하려다가 참았잖아요. 딸의 반가운 태도에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사위도 밝은 표정으로 나와 김 씨를 맞았습니다. 장모님 왜 이제 오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들이니?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딸 민지는 김 씨의 손을 잡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생화로 장식된 꽃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저희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사위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케이크 옆에서 준비한 촛불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뭔데 이렇게 부산을 떠는 거야? 빨리 말 좀 해봐라. 딸 민지는 두 손을 모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둘째 가졌어요. 이제 나은이가 동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나은이도 축하한다. 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위와 딸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둘째라고? 정말이니? 딸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이제 나은이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김 씨는 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며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임은 분명했지만 그 소식이 그녀에게는 기쁨과 함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 둘째라니 축하한다.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나은이가 동생이 생긴다니 기쁘기도 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엄마가 힘 좀 써주셔야겠네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은이 이제 곧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래도 둘째가 곧 태어나니까 이번에도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김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린이집? 나은이를 보내겠다는 거니? 네, 엄마. 나은이가 어린이집 다니면 엄마도 조금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둘째는 엄마가 돌봐주셔야죠. 엄마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엄마, 용돈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니.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야, 그런데 엄마가. 김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사위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위는 김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고맙다며 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과 사위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손자 나은이의 낮잠 시간에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니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벨소리에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래된 친구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아, 웬일이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뭐겠어. 아침부터 밤까지 나은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지 뭐.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옥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순자야,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얼굴 보기 더 힘든 거 아니야. 바쁘면 내가 네 집으로 갈게.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라도 하자. 글쎄, 나은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리고 오늘 할 일도 아직 산더미라. 내가 간단한 간식도 사갈 테니까 그때만이라도 나랑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알았어. 그러면 점심 지나고 나은이 낮잠 시간에 와. 그땐 좀 조용할 거야. 좋아, 그럼 내가 오후에 갈게. 그때 봐, 순자야. 며칠 후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밝은 미소를 띤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빵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옥분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어서 와. 그냥 오지 뭘 또 사왔어? 순자는 친구를 반갑게 맞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옥분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한쪽에는 손자 나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거실 중앙에는 접힌 채 놓여있는 작은 놀이 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너희 딸 정말 아파트를 잘 꾸며놨네. 깔끔하고 아늑하다. 근데 너 요즘 이렇게 바쁘다면서 집은 또 어찌 이렇게 정리했니?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라고 해봐야 어질러진 거 그냥 대충 치운 거야. 나은이 낮잠 시간에만 겨우 손이라도 대지 않으면 정신없거든. 옥부는 한쪽에 놓인 작은 침대에 가서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낮잠을 자고 있는 손녀 나은이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예쁘게 생겼다. 너희 딸을 쏙 빼닮았네. 눈매며 코까지 어쩜 이리 닮았을까. 맞아. 민지가 어릴 때랑 꼭 닮았어. 이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힘들어도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린다니까. 애가 이렇게 예쁜 걸 보면 어찌 안 돌보겠냐 싶기도 하고.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와 빵 봉지를 꺼내며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내가 간단히 챙겨왔어. 여기 과일도 있고, 이건 우리 집 근처 빵집에서 사온 건데 맛있더라. 잠시 후 순자는 따뜻한 차와 작은 접시에 담은 빵을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자, 여기 차 한잔 하자. 이건 내가 사온 빵이니 같이 먹어보자. 두 사람은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누며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버겁긴 해. 하루 종일 나은이랑 씨름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내가 이리 희생하면서 살면 정작 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질 거야. 그래도 이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 부르면 또 그 모습에 서운함이 좀 없어져. 근데 곧 둘째도 태어난다면서? 그거 어떡할 거야? 설마 또 너한테 돌봐달라고 하진 않았겠지? 글쎄, 이미 돌봐달라고 했지 뭐. 용돈도 올려주겠다고 하더라. 둘째까지 돌보라니. 이건 진짜 아니지 않니?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더 무리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원에 갔더니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딸이 사정이 딱하니까. 김 씨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나은이가 깼나 보다. 잠깐만, 내가 가볼게. 우리 나은이 무슨 일이야? 잘 자다가 깼어?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목을 꼭 감쌌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친구 오셨네. 우리 나은이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김 씨는 나은이를 안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녀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눈 뜨니까 정말 예쁘네.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애를 보고도 안 좋아할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 나은아, 물 한 모금 마실래? 그래야 목이 괜찮아지지. 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나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거실 한쪽에서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스스로를 노는 아이의 모습에 김 씨와 옥부는 미소를 띠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정말 똑똑하다. 저렇게 혼자서도 잘 놀고 에너지가 넘치네. 그렇지?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니 나도 기운이 빠져. 두 사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차를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은아, 김 씨는 놀란 얼굴로 나은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블록을 쌓던 나은이가 정리를 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나은이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채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나은아, 괜찮니? 김 씨는 재빨리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 왼쪽 이마 한쪽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나은아,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울지 마라.
나은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야야. 괜찮다. 우리 나은이 조금만 참자. 김 씨는 손녀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내가 옆에서 제대로 볼 걸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 한눈 판 거지. 내 잘못이야. 이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붓기만 조금 있는 거지. 피도 안 나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시계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시간에 병원을 가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어. 어쩔 수 없지. 일단 약부터 바르고 내일 아침에 소아과에 꼭 들러야겠어.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옥부는 미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와서 괜히 너까지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미안해하지 말고 어서 가봐. 저녁 늦기 전에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 나중에 또 연락하자. 알겠어. 걱정하지 마. 조심히 들어가. 순자는 옥분이 집 밖으로 나간 뒤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은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나은이 조금만 참자. 그때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오늘 남편이랑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가도 괜찮을까? 한 일에서 2시간 정도만 더 나은이 봐주실 수 있죠? 내가 마침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게 나은이가 조금 다쳤어. 뭐라고요? 나은이가 다쳤다니 무슨 일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동안 나은이가 혼자 블록을 치우다가 그만 넘어져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어. 머리에 혹이 났는데 많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 얼음찜질도 하고 약도 발라줬어. 혹이 났다고요? 나은이가 지금 괜찮아요? 울진 않았어요? 많이 울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울음을 그치고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었어. 그래도 내일 소아과에 데려가려고 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엄마, 그게 지금 괜찮은 거냐고요? 왜 저한테 바로 전화 안 하셨어요? 나은이가 머리를 다쳤으면 당장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내가 괜히 너희 둘이 바쁠까 봐.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우리 나은이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할머니가 더 조심했어야 했구나. 순자는 아이를 달래며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급히 열리며 딸 민지와 사위가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칭얼거리는 나은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들의 다급한 발소리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은이는요? 여기 있다. 괜찮아. 조금 진정됐어. 민지는 김 씨의 말을 듣자마자 나은이를 황급히 안아채갔습니다. 우리 나은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 어디가 아파? 우리 아기? 민지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채가는 바람에 김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김 씨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 역시 옆에서 민지와 함께 나은이의 상태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봐봐. 혹도 크게 났어. 어머, 크게 넘어졌나 보네. 김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딸과 사위는 여전히 나은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블록을 정리하다가 넘어졌어. 내가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찜질도 해줬다. 내일 소아과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김 씨는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잠깐 한눈을 팔았다니요? 애를 봐주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은이가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데요? 장모님, 애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걸 소홀히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니. 김 씨는 작아진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민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저희한테 바로 전하셨어야죠. 김 씨는 딸과 사위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손으로 허리를 문질렀습니다. 조금 전 넘어지면서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누구도 그녀의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할 말이 없구나. 김 씨는 서글픈 얼굴로 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민지의 품에 안겨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나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저희는 못 참아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을 끝맺으며 다시 한번 나은이의 이마를 살폈습니다. 딸과 사위는 나은이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한참을 앉아있던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일어섰지만 마음속의 울분과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김 씨에게는 그들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나?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딸과 사위에게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고 나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돌아오는 건 비난과 원망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지갑 그리고 몇 개의 자잘한 물건을 차곡차곡 넣으며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김 씨는 두터운 외투를 여미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찌르듯 불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적막한 길 위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단단히 움켜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한 걸까? 딸의 행복을 바랐던 게 잘못이었나? 김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겨울밤의 고요함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신을 다독이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다 떠나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절절하게 그리웠습니다. 김 씨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잔잔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네 행복도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건 어머니의 헌신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 자식 챙기느라 본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어머니는 늘 낡은 옷과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김 씨는 그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어머니께 고운 옷 한 벌이라도 사드렸어야 했는데. 김 씨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날의 후회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다시 시작할게요. 저도 어머니가 바라시던 것처럼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볼게요. 김 씨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속삭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세요?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야. 이제 나은이를 돌보는 건 그만하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나를 시모처럼 대하는 걸 더는 못 참겠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애가 다친 건 저희도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나도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이 아니어도 엄마는 이제 힘들다. 엄마는 너와 나은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장모님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어. 엄마, 용돈도 더 올려드릴게요. 나은이도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민지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김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어.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나은이를 조용히 안아주고 마지막 결심을 굳히며 집을 나섰습니다. 짐가방을 손에 쥐고 아파트 문을 닫는 순간 김 씨는 차가운 복도에서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김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표를 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김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짐을 두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민지의 이름을 본 김 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길었지만 김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버스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흙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릴 적 뛰놀던 들판과 오래된 고목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오래된 장롱을 열어 익숙한 이불을 꺼냈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공기는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량했습니다. 딸 민지의 전화나 손녀의 울음소리에 시달리던 일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무렵까지 마을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손녀가 먹기 좋아할까 고민하며 요리를 하던 습관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으며 삶의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김 씨는 점점 밝아지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딸 민지는 어머니가 떠난 뒤 크게 분노하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단지 이젠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된 것뿐이다. 김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 민지가 언젠가 자신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구나라고 민지가 깨달을 때까지 그녀는 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손주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더욱 세게 황 씨의 머리채를 집어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놔라, 놔! 순간 손주는 화들짝 놀란 듯 크게 입을 벌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울어요?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어. 그래서 못하게 손을 떼어냈다. 우리 하민이 무서웠어? 누가 우리 아기 속상하게 했어? 엄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소리 지르면 나중에 성격 소심해진다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무서워.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뭐? 애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데 집에 어머님이 계시면 애가 더 불안해하잖아요. 이러면 우리 애 정서에 안 좋아요. 요즘 애 키우는 방식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가 나쁜 행동을 하든 말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니들이 말하는 요즘 방식이냐?
세상 꼬라지 잘 돌아간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올해로 69세 황 씨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천안은 지금처럼 번화한 도심이 아니라 작은 시장과 몇몇 상점들만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 황 씨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전통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어린 황 씨도 일찍부터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글을 배울 때 황 씨는 어머니 옆에서 깻잎을 다듬거나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가까스로 다녔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 얼른 돈 벌어야지.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찍부터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황 씨도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천안역 근처의 한 국밥집에 취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국밥을 나르고 손님상에서 남은 그릇을 치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 황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천안 시내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같이 고생해서 작은 가게라도 키우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해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자. 그 말에 황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하면서도 몸이 약한 편이었고 결혼한 지 8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황 씨의 나이 겨우 33세.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친정어머니가 천안 전통시장에서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애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황 씨는 아들을 데리고 천안 중앙시장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장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설렁탕 뚝배기를 나르고 점심에는 김밥을 말고 저녁에는 국수를 삶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도 편히 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황 씨는 모아둔 돈으로 천안역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천안은 그 사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천안아산 KTX역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황 씨는 오직 아들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좋은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후 황 씨는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한테 좀 기대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점점 황 씨와 멀어졌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경기도 하남에 있는 24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남들이야 아들 장가 보낼 때 집을 사준다고 하지만 황 씨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며 모은 돈으로 전세를 마련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신혼부부들 다 전세로 시작하는 거야. 24평이면 둘이 살기에 충분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 씨에게 고마워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나오는데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도 태어날 텐데 24평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방이 겨우 2개인데 우리 애방은 어디서 쓰죠? 황 씨는 순간 피식 웃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취소하고.
그 순간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죠. 요즘 신혼집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든든해요. 방금 전까지 불만을 늘어놓던 며느리는 갑자기 손을 꼭 잡으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순간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라는 게 다 이런 거지. 그래도 장가 보낸 이상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넘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하민이 생일인데 가족끼리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래야지. 손주 생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오랜만에 손주를 볼 생각에 황 씨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의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자주 올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초대해 주니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3살이네. 많이 컸겠지. 황 씨는 손주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겨울 점퍼를 샀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애들은 금방 크니까 따뜻한 거 입혀야지. 책도 많이 읽어줘야 하고. 그렇게 천안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아들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니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아들이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엄마, 어서 오세요. 오래 걸렸지? 집 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고 거실에는 생일 파티 준비로 풍선과 색색의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 하민이가 황 씨를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직 작은 팔이지만 할머니 품에 안겨 얼굴을 비비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우리 하민이 이렇게 컸네. 어이구, 우리 강아지. 황 씨는 손주를 꼭 안아 올리고 볼을 부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씻고 손주와 놀아주며 저녁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아주던 중 손주가 황 씨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어이구, 우리 하민이 장난꾸러기네. 머리는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의 행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민아, 아빠 아프다. 으악, 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좋아? 하하하.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손주는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더니 밥그릇까지 획 내던졌습니다. 하민아, 그러면 안 돼. 황 씨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으아! 안 돼, 싫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바닥을 쿵쿵 내리치면서 때를 쓰는 모습에 황 씨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휴, 우리 애가 힘이 좋아서 그래요. 그냥 크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질 거예요.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강하게 훈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황 씨는 손주 하민이를 무릎에 앉혀 장난감을 보여주며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손으로 장난감을 휘젓고 작은 손으로 황 씨의 얼굴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민이 장난감 자동차 좋지? 황 씨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자동차를 밀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주가 황 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이구, 아야야야, 하민아. 손끝에 느껴지는 강한 당김. 황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얘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손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작고 통통한 손으로 더욱 세게 황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하미. 손주는 마치 재미있다는 듯 까르르 웃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황 씨의 목이 뒤로 젖혀졌고 두피에서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놔라, 놔. 황 씨는 손주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손주는 오히려 더 힘을 주며 마구잡이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머리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민이의 손길에는 장난 이상의 고집이 실려 있었습니다. 황 씨는 손주의 손을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민아, 이러면 안 돼. 순간 손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황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그리고 손주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건 나쁜 거야. 할머니 아파, 다른 사람도 아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순간 손주는 화들짝 놀란 듯 크게 입을 벌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그 울음소리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 컸고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황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울어요? 하민이가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어. 그래서 못하게 손을 떼어냈다.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더니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민이 무서웠어? 누가 우리 아기 속상하게 했어? 엄마가 혼내줄게 뚝 그쳐. 엄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애한테 소리 지르면 큰일 나요. 황 씨는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래서 애가 이 모양이었구나. 그 순간 손주는 멀찍이 황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미워. 할미 무서워. 손주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 건 무서운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무 말 없이 참고 받아주는 게 좋은 할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너무 무섭게 하신 거 아니에요? 황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섭게 한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혼낸 거다. 너희는 부모가 돼서 사람한테 머리 쥐어뜯고 때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냐? 쟤 유치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친구들한테도 그럴 거 뻔한데 그럼 걔네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 하지만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은 다 그런 시기를 거쳐요.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애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 순간 손주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나가.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황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데 집에 어머님이 계시면 애가 더 불안해하잖아요. 이러면 우리 애 정서에 안 좋아요. 그 말에 황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요즘 방식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방식? 황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애가 나쁜 행동을 하든 말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니들이 말하는 요즘 방식이냐? 세상 꼬라지 잘 돌아간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황 씨는 차가운 바람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황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팔짱을 낀 채 황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황 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길 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황 씨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참고 살아온 지난 시간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오긴 했지만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탓에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속이 쓰린 것은 허기가 아니라 자식에게 쫓겨난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토록 붐비는데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길거리에서 떠돌게 될 줄이야.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택시들은 하나같이 예약 표시가 켜져 있거나 그대로 스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0분 넘게 길 위에서 서성이던 황 씨는 가까스로 한 대의 빈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택시 기사가 창문을 조금 내리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황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타면 안 되나요? 그러자 기사님은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빈차 잡기 힘드실 텐데 다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타세요. 그리고는 쌩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황 씨는 겨우 한 대의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택시에 올라타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창밖에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번져 보였습니다.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황 씨는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황 씨는 서울을 떠나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 황 씨는 천안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황 씨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연락 한 번은 하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뜻밖에도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지?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혹시 내일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황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애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황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애를 봐달라고? 네. 원래 오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어요. 얼굴에 생채기가 났다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자 황 씨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설마 손주가 이모님 얼굴을 핥힌 건 아니겠지. 저희도 정말 난감해요. 이모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황 씨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문 밖으로 내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주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나? 며칠 전에는 나가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애를 봐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도와달라고? 아니, 그때는 나한테 왜 그리 냉정하게 굴었는데? 그건 그때는 하민이가 너무 예민한 상태라서. 그래? 그럼 지금은 예민하지 않냐? 하민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두고 볼 건데? 황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니들이 하도 오냐 키우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애가 잘못을 해도 혼을 못 내니 점점 버릇이 나빠지잖아. 어머님,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그래, 그 노력이 고작 내가 애를 맡아주는 거냐? 어머님,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애는 네가 봐라. 황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울릴 것 같았던 전화기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구나.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후 황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위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야. 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효성 아파트 103동 601호인데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집주인은 반갑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침 전세 계약 건으로 먼저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죠? 올해 전세금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계약하신 금액으로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요즘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추가 금액이 필요하긴 한데 혹시 연장 의사가 있으시면 먼저 알려주세요. 아니요. 전세 계약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계약 종료요? 네. 추가 금액도 낼 생각 없고 더 이상 전세 보증도 유지하지 않을 겁니다. 계약 만료 후 그대로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있어서 먼저 여쭤보려 했습니다. 그럼 다음 세입자 받으시고 전세금은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 정리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황 씨는 조용히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나가야지.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세 계약 만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세 계약이요? 네, 기존 계약자분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다음 세입자도 정해져서 한 달 내로 이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세 연장 안 한다고 하셨던데 이사 준비하세요. 아니, 저희는 전세 연장할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왜? 집주인은 황 씨의 의사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 전세 보증을 해주셨던 분이 연장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 아니.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계약 연장 없이 정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황급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우리 전세금을 뺀다는 거야? 몰라. 우리랑 연락도 안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지? 들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황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전세 계약이 끝난다고 집주인한테 연락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너희도 나가야지.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지? 우리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진짜 갈 곳 없어요. 나도 갑자기 쫓겨났다. 네? 너희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아, 엄마, 그건 우리가 그때 너무 예민해서 그랬던 거고. 그래? 그럼 나도 지금 좀 예민한가 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나도 너희한테 할 말 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말만 남긴 채 황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 만료 후 아들과 며느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장 이사 가야 한다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우리 돈으로는 보증금도 못 맞추고. 어머님께 다시 부탁드려봐. 그렇게 쉽게 들어주실 분이었으면 애초에 계약 해지 안 하셨겠지. 황 씨가 단호하게 나오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 우리 친정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결국 둘은 당분간 며느리의 친정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얼른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니? 결국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영 안 되겠어. 어머님께 다시 가서 부탁드리자. 뭐? 엄마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어? 무조건 빌어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몇 달 만에 황 씨를 찾아갔습니다. 황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황 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급히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봐줘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둘은 거의 동시에 간청했지만 황 씨는 식탁에 앉아 무심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전세집 구할 돈이 없어. 제가 어머님께 한 거 다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다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눈가를 훔치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네? 내가 왜 너희한테 또 집을 해줘야 하니? 할머니가 무섭다고 하니까 나가달라고 했잖아. 아들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황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난 이제 남은 돈으로 내 여행 다닐 거야. 엄마, 제발, 우리 지금 정말 막막해. 하지만 황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다시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트로트를 따라 불렀습니다. 웃고 살아도 한 세상. 아들과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황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나를 내쫓았어. 그러면 이제 너희도 알아서 살아. 그렇게 몇 주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황 씨의 집 앞을 서성이며 찾아왔습니다. 주말 아침, 황 씨는 친구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등산을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 출발한 터라 산에 도착해서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아이고,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 이 맛에 산에 오는 거지. 친구들과 함께 정상을 향해 걸으며 황 씨는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산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황 씨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시원하게 씻고 침대에 누워야겠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순간 황 씨는 피로를 잊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관문이 처참하게 뜯겨져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완전히 부서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문은 살짝 열린 상태로 기괴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마 도둑이 들었나? 황 씨는 손을 덜덜 떨며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현관문이 뜯겨 있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안에는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오늘 산에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문이 이 모양이에요. 경찰은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멀쩡해 보였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현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이 깜짝 놀라 화면을 황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황 씨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경찰도 놀란 눈으로 황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드님이라고요?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간 거네요. 황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황 씨의 통장을 들고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황 씨는 제대로 된 충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건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드릴까요? 경찰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가족 간의 문제였지만 명백한 절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지금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카드 정지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황 씨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당장 돈부터 막아야 해. 황 씨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내 고객센터죠? 제 계좌를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 후 계좌 정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고객님,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입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고객님, 마지막 인출 내역이 30분 전에 있었습니다. 서울 ATM에서 출금되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상태라고요? 벌써 아들이 제 돈을 빼갔나 봐요. 어쩜 좋아. 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현재 계좌 추적과 CCTV 확보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황 씨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아들과 며느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쥐어져 있었지만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벌써 돌아오신 건 아니겠지? 아, 아니야. 아직 출국 정지 내리려면 시간이 좀 남았을 거야. 차분히 행동하자. 티 내지 말고. 두 사람은 일부러 침착한 척 자연스럽게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빨리 수속 밟자. 출국장 안으로만 들어가면 끝이야. 이제 우리 돈도 다 챙겼고 일단 출국하면 어머니도 우리 못 잡을 거고 어머니도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래, 어머님도 언젠가 이해해 주시겠지. 출국 심사대로 다가가자 공항 경찰과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박은하 씨 맞으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인가요? 현재 귀하들은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리 그냥 여행 가는 거라고요? 여기 우리 아기 안 보이세요? 계좌에서 불법 인출 및 사기 혐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요? 나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온몸으로 버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경찰이 강하게 제지하자 아들은 필사적으로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체포되는 거야? 도망가려다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외로 도망가려던 아들과 며느리는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우린 억울하다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이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살던 집은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처럼 자신의 집을 뒤지고 돈을 훔쳐 도망가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걸 신고해야만 했던 자신 이곳에서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기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쓸모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을 정리하는데 그의 옷과 물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그녀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출입문을 닫을 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도 새 출발해야지. 황 씨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황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이전처럼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 아가 오늘 돌잡이에서 어떤 걸 잡을까? 실 잡아라. 실 우리 손주 오래 살게.
아니다, 청진기 잡아. 돈 많이 벌어야지. 안 그러면 사돈처럼 고생한다. 그 순간 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입을 가리고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키득거렸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손주 절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돈 잡아야지. 흙 묻히는 일 하면 안 돼. 마치 농부인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즐기는 듯한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김말순 씨는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손에 흙 묻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고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이 하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일구는 법, 과일을 제대로 키우는 법, 장에 나가 물건을 잘 파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박영수 씨와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의 과수원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과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농사가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농사가 망했던 해도 있었고 가뭄 때문에 사과가 쪼그라들어 제대로 출하도 못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말순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정직하다. 내가 더 정성 들이면 언젠가는 보답을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땅을 일궜습니다. 처음엔 작은 과수원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 직접 사과와 배를 내다 팔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말순 씨가 손수 따온 사과를 진열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습니다. 맛을 보고 간 사람들은 다시 와서 김말순 씨 과일만 찾았습니다. 김 사장네 과일이 제일 맛있어. 그렇게 동네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마트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마트에 납품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동네 마트와 거래를 시작했고 점점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농사를 조금씩 확장하고 하우스 재배도 도입하며 과수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화점 납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서 김말순 씨의 배와 사과가 팔리기 시작했고 브랜드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화려한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의 빌딩을 사들이는 부자가 아니라 여전히 시골집에서 밭일하는 촌스러운 할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걸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 그러나 그녀의 성공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남편 박영수 씨였습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한 여자야. 나랑 이렇게 작은 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당신이 같이 해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농사일이 고되다 보니 몸이 자주 아팠고 피곤할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병이 너무 늦게 발견된 탓에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미안하네. 더 오래 당신 옆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랑 같이 병 이겨낼 거잖아. 그러나 남편은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김말순 씨에게 남겨졌습니다. 김말순의 아들 박진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금세 딴 생각을 했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이게 대체 왜 필요해? 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냥 몸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너도 엄마 도와서 농사할래? 그건 절대 싫어요. 김말수는 아들의 성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김말수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체육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체육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박진수는 태권도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고 몇 년간 다른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다가 결국 자신만의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현재 아들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본인만의 길을 찾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모가 의사이거나 교수인 친구들을 보면 왠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나는 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인데.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도시에 나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왠지 내세울 게 없는 집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여자친구 지영이를 만나면서부터 그 열등감이 더 커졌습니다. 지영이는 중견기업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문적인 비서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과의 업무 경험이 많았습니다. 회사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처음에는 아들의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박진수의 집안 환경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과수원 하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과수원이요? 그 순간 윤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모임도 격식 있는 곳에서 했고 집안 행사도 깔끔하고 절제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박진수의 시골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그녀는 점점 박진수의 부모님과의 격차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부모님이 한번 보고 싶어 하세요. 같이 식사할까요? 박진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공무원 출신이고 아버지는 생전에 대학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김말수는 상견례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시골 사람이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상견례를 한다니 어쩐지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말수는 부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내 한식당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데서 하냐? 식당에 도착하니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깔끔한 단발머리에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사돈은 김말순을 쭉 훑어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시골에서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대뜸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원래 공부를 워낙 잘해서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의대를 가라고 하셨을 텐데 말이야. 예비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아니 뭐 자랑할 건 해야지. 지영이 아빠가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학문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사돈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나 안사돈은 김말순에게도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젊으셨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쭉 과수원을 운영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자 안사도 누나 하고 짧게 탄성을 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 하셨겠네요. 지영아, 너희 할아버지도 평생 교직 생활하셨잖아. 참, 교수님은 은퇴하셨을 때 얼마나 받으셨다고 했더라. 그녀는 일부러 교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말수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저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말수는 끝까지 별말 없이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과 지영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예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김말수는 손주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손주를 처음 본 순간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내가 이 손주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겠다. 김말수는 틈만 나면 손주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늘 미묘한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기 아직 너무 어려서요.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배려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점점 오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안사도는 수시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김말순에게는 아기 면역력이 걱정된다라면서 자기 친정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행동이 계속되면서 김말수는 점점 마음속에 쌓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말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가면 싫으냐? 아니,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해? 너네 집 가려고 하면 내 마누라가 못 오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요즘 지영이가 피곤해서 그래. 사도는 피곤 안 하냐? 그 집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더라. 아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말수는 손주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사과와 배를 따고 정갈한 반찬을 만들어 꾸려 넣으며 멀리 서울까지 가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과수원 일로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손주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들어서려던 순간 문틈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우, 뭐야, 거름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엄마. 냄새가 좀. 순간 김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거름 냄새. 자신이 흙 묻은 손으로 온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긴 농사 짓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라도 씻고 오셨겠지만. 그렇긴 한데 우리 애가 이런 냄새 맡으면 어떡해? 조용한 거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냉소가 무엇인지. 그래, 그냥 참자. 오늘은 손주의 돌잔치니까. 김말수는 못 들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서영과 사돈 이명숙이 반갑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먼 길 오셨네요. 이명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먼 길 왔지요. 손주 돌잔치인데 안 올 수 있나요? 아유, 어머님 이렇게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손주 얼굴 보면 피로가 싹 풀리시겠죠? 이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물을 권했습니다. 김말수는 거실에 놓인 돌잡이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아기 어떤 걸 잡을까요?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가자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대했습니다.
돌잡이상 위에는 청진기, 실, 돈봉투, 판사봉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쾌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실 잡아라. 실 우리 손주 오래 살게. 아니야, 청진기 잡아. 돈 많이 벌어야지. 안 그러면 사돈처럼 고생한다. 그 순간 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영도 입을 가리고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키득거렸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손주 절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청진기나 돈 잡아야지. 흙 묻히는 일 하면 안 돼. 김말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까부터 좋은 날이라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어온 농사를 조롱하는 말을 대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즐기는 듯한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돌잡이에 집중한 채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실도 좋지 않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이명숙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쿠, 사돈. 요즘 그런 거 누가 믿어요? 이제는 실보다는 돈이나 청진기를 잡아야죠. 흙 묻히고 고생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흙 묻히고 고생하는 시대가 끝났다. 김말순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로 콱 내려놓자 집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도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명숙은 아직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흙 묻히고 고생해서 저는 우리 아들 공부시켰고 그 흙 묻히고 고생해서 저는 이 손주까지 볼 수 있었네요. 어머, 사돈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상하셨어요? 김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돈을 향해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주 돈 잡아야겠네요. 안 그러면 사돈처럼 될 테니까요. 연회장 안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농담이에요. 기분 나빠하실 것까지야. 그러나 김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남편 없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말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사돈은 공무원 연금으로 편하게 사는 걸로 저한테 훈수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돈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 달에 사돈 연금의 10배는 더 법니다. 못 배운 티는 그쪽이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엄마, 그냥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러나 김말수는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라서 가만히 있으려 했지. 그런데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어요. 그러나 김말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돈 그쪽이 먼저 시작했어요. 손주가 작은 손으로 돌잡이 용품을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뭐든 잡아도 좋다. 그게 돈이든 청진기든 흙 묻은 사과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절대 남을 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란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김말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는 도대체 왜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있었니? 엄마, 그냥 장난이잖아요. 사돈 어른도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다들 분위기 좋았잖아. 장난, 그래, 장난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그게 장난으로 들리지 않더구나.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시대랑 요즘 시대랑 좀 다르잖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농담도 하고 가볍게 넘기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다는 건 내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장모님이 그렇게 말 들었어도 가만히 있었겠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부족한 걸 줬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지 않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지만 너한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엄마가 창피한 거였구나. 그래, 내가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김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손주 돌잔치는 축하해줬으니까 이제 가보려고.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힘껏 움켜쥐며 김말수는 천천히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서영아, 며느리는 흠칫하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순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내가 아까 준 봉투 다시 내놔. 서영은 머뭇거리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할게. 아까 준 축의금 봉투 다시 내놔. 니들 손에 쥐어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김말순은 코웃음을 치며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야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도 오늘 손주 돌잔치인데 좋게 넘어가면 안 됩니까? 내가 기분 좋게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일도 없었겠지요. 김말순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봉투를 건넨 건 내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였어.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줄 생각은 없으니 빨리 내놔. 엄마, 큰 소리 내고 그러지 좀 마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러시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말순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너한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겠지? 내가 이렇게 키운 놈이 나보다 사돈 편을 드는 게 더 창피해, 이놈아. 엄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내 애비 반이나 닮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 순간 김말순이 손에 쥐고 있던 돈 봉투로 아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현금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순간 식탁 주위가 현금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현금은 반짝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툼한 지폐 다발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뭐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김말순을 단순한 시골 안악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돈은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냥 봉투 안에 있었다고? 며느리 서영 역시 입을 반쯤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황급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김말순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현금 다발을 차분하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말순은 그를 무시한 채 마지막 지폐까지 가지런히 정리한 후 천천히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뭐 돈 처음 봅니까? 내가 땀 흘려번 돈 그딴 태도로 받을 자격 없으니까. 흙 묻히는 일 하면 안 된다고 비웃던 게 누구더라? 김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힘껏 닫으며 다시 한번 돈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누가 누구를 무시할 입장인지. 그 말을 남기고 김말순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안해진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서영은 엄마를 찾아와 화난 얼굴로 따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가? 어머님한테 사과라고요. 엄마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어머님이 도와주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명숙은 당황해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니? 엄마 때문에 나까지 어머님한테 미움받게 생겼다고요. 그럼 엄마가 대신 돈 주시든가요?
이명숙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라도 잘해야지.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마가 그때만 조심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돌잔치 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서영은 속상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엄마가 말 실수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지세요. 저희 그 돈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넌 뭐 했어? 내가 먼저 나서서 말렸어야지. 그렇게 모녀는 한참을 소리치며 다투었습니다. 사돈은 불안한 마음에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돈, 요즘 잘 지내시죠?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바쁘셔서 제대로 대화를 못 나눴네요. 그러나 김말순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명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돌잔치에서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혹시라도 기분 상하셨다면 미안해요. 그날은 손님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사돈이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김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은 조급한 마음에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돈. 저기 그때 돌잔치 때 주셨던 돈 말인데요. 사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 그 돈을 다시 애들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러니까요. 그날 사돈께서 손주 돌잔치라고 챙겨주셨잖아요. 애들도 그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했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하하, 그래서요, 사돈. 싫습니다. 그냥 애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돈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요즘 물가도 오르고 대출도 힘들고. 사돈. 사돈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긴장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쁜데요. 별일도 아닌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사돈. 뚝. 김말순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명숙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끊겼어. 이명숙은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김말순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나 그럴수록 김말순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걸 둘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김말순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마음속에는 싸늘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오랜만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김말순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김말순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말순은 가만히 그 말을 듣다가 피식 웃으며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분위기에 휩쓸렸지? 내내 분위기 좋았지?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 웃기지 마라.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돈이 탐나서 온 거겠지. 이제 그런 거 없다. 김말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돈한테 나가서 돈 달라고 빌어라. 그 잘난 교수 사돈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요. 김말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해, 이제야? 그래, 그럼 내가 당한 만큼 이해해봐라. 내가 손주 돌잔치에서 모욕당할 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가 거름 냄새 난다고 비웃음 당할 때 너는 그냥 웃고만 있었지?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으면서 이제 와서 반성? 아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꺼져. 그녀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몸을 굳혔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말순의 집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채 조용한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이 재산을 과연 누구에게 남겨야 하나.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유산을 손주 앞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앞으로요? 네. 손주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돈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님께는 따로 상속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김말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고 부족함 없이 해줬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정을 꾸렸고 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내 손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할미가 남긴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주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들며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김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탁 관리 기관을 통해 손주가 직접 상속을 받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하며 김말수는 조용히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미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우리 손주야. 내가 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깔보며 높아지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남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김말수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